네, 이번 시간에는 통계 자료 분석의 11번째 시간이고요. 가설 검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 앞에 추정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와 더불어 가설 검정에서는 가설이 무엇이고 가설 검정은 어떻게 하고 가설 검정의 종류가 어떻게 있는지에 대한 챕터가 이번 챕터고요. 실제로 뭐 수치를 가지고 가설 검정의 예제들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은 다음 시간에 연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가설 검정이라는 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가설 검증이라고 잘못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가설 검정은 두 개 이상의 변수 또는 현상 간의 관계를 검정 가능한 형태로 서술한 문장, 이 가설을 연구가설, 규모가설 이렇게 가설 두 개로 나눈 다음에 표본 통계량을 뽑아서 두 개 가설 중에 누가 맞는지, 연구가설이 맞다 또는 규모가설이 맞다, 이렇게 가설을 검사한 다음에 정하는 거예요. 누가 맞다고 정하는 거. 근데 가설 검증은 뭐 통계적 가설 검증이라는 걸 하진 않지만, 만약에 한다면 모집단 모수를 다 조사해요. 그 사람들 증명하는 거죠. 검사해서 증명했더니 A가 맞다, B가 맞다. 그럼 증명한 건 뒤집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설 검정은 표본 통계량을 가지고 모수에 대한 예측을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가설을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정한다면 정하는 것 자체도 잘못될 수 있죠. 심판이 오심을 할 수 있는 것 똑같이, 예를 들면 가설 검증을 했다면 심판이 아니에요. 싹 다 조사해서 신이에요, 신. 그래서 전체를 조사해 보니까 이게 맞는데 저게 맞는데, 그러면 끝나버려요. 더 이상 반박을 할 수 있는 재론의 가치가 여지가 없는 반면, 가설 검정은 통계량을 가지고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가설을 검증할 때 표본 잘못 뽑으면 너무 크게 표본을 뽑혀서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이거 좀 주의하시고 한번 쫙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설이란, 다시 한번, 두 개 이상의 변수 또는 현상 간의 관계를,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뒤에가 중요하네. 검정 가능한 형태로 서술한 문장. 검정이 가능한 형태로. 그래서 과학적 조사에서 검정이 가능한 사실들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 규모가설 먼저 얘기해 보죠. 규모가설. 기존에 인정되어 온 내용으로 연구자가 반박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가설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연구가설의 여집합이나 등식으로 표현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네요. 요거 등호. 별표 한 100개쯤 쳐도 안 아까웠겠네요. 가설 검증에서 등호는 누가 가져가냐? 규모가설이 가져가요. 그리고 연구가설의 여집합이다. 반대쪽에 얘와 얘는 전혀 상반되다 그랬는데,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규모가설의 반대는 대립가설. 그러니까 연구가설이라기보다는 정확히 얘기하면 대립가설이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적당해요. 대립가설. 규모가설의 청개구리 가설. 귀하고 지켜야 되는 가설이 있는 반면, 그걸 반대만 하는 가설. 예를 들면 규모가설은 대표적으로 등호를 가진다 그랬으니까요. 뮤는 30과 같다. 또는 뮤는 3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뮤는 3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타입. 그러면 30보다 같다 그랬을 때 대립가설은 뭐가 되냐? 뮤는 30이 아니다. 크거나 같다고 얘기했을 때 뮤는 30보다 작다. 뮤가 30보다 작거나 같다 했으니까 뮤는 30보다 크다. 이러면은 규모가설이 완전 반대쪽에 있어가지고, 규모가설이 맞으면 대립가설은 절대 맞을 수가 없어요. 규모가설이 틀리면 대립가설은 반드시 맞아야 돼요. 한마디로 다른 얘기를 해보면, 둘 다 동그라미, 둘 다 맞을 수는 절대 없어. 둘 다 틀릴 수도 없어. 하나가 맞으면 하나가 틀려야 돼. 이렇게 완전 상반된 가설. 규모가설의 완전 상반된 가설, 연구가설이라기보다는 대립가설이라고 쓰는 게 좀 더 적당하겠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기존에 인정되어 온 내용, 연구자가 반박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요건 잠깐 생략하고, 기존에 인정되어 왔고 일반적으로 등호를 가지는 가설을 뭐라고 부르냐? 규모가설이라고 불러요. 그럼 등호의 반대쪽, 같다의 반대쪽? 아니다, 같지 않다. 크거나 같다의 반대쪽? 작다. 작거나 같다의 반대쪽? 크다. 이런 가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립가설이라고 부르죠. 근데 일반적으로 연구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연구하려고 해요. 근데 기존 제품보다 신제품이 옛날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걸 뭐 하려고 만들어요? 기존 제품보다 신제품이 부작용이 더 많아요. 또는 부작용이 똑같아요. 이런 거 잘 연구 안 하죠. 연구자들은 주로 예전하고 좀 달라졌는데, 예를 들면 초등학생들의 키가 옛날엔 평균 150cm 정도 됐었는데, 요즘 애들은 워낙 이 좋은 먹는 것도 잘 먹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평균 키가 150cm보다 커진 것 같은데, 이렇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걸 연구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물론 연구자가
아주 특이하게도 등호를 연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꼭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주 특이하게도 그런 경우에 기무가설이 연구가설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뭐 일반적으로 지금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기무가설의 반대가 대립가설이라 하고 대립가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거의 99.99%. 옛날에 이런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뭐가 더 커진 것 같아, 더 작아진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런 연구들을 하기 때문에 대립가설 쪽에 연구가설이라고 쓰는 것도 뭐 전혀 잘못된 얘기는 아닙니다. 연구자가 검정하고자 하는 가설. 주로 대립, 아닌거든요, 크거든요, 작거든요, 이런 거 연구하지, 크거나 같아요, 작거나 같아요, 이런 거 연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존에 인정되어 온 기무가설의 논리적 대안이다, 대립가설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가 챔피언이라면 얘는 도전자에 해당한다 이거죠. 그래서 자, 수학적 귀납법, 통계학적 귀납법 이해하셔야 되는데, 가설을 이렇게 극명되게 양쪽으로 세워놓은 다음에 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규모가설이 무조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크다, 같다, 다르다 이렇게 정해놓고 난 다음에 무조건 뭐가 맞다고 보냐, 규모가설이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쫙 풀어요. 근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기무가설이 맞다고 아무리 맞다고 다 인정해 주려고 해도 이건 도저히 기무가설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 때 대신해서 받아들이는 가설을 뭐라고요? 대립가설. 거기다가 연구가설을 놓는 이유가 뭐냐? 수학적 귀납법. 내가 맞아요를 막 보여주는 1000개의 증거물이 있더라도 아니라는 게 하나만 보여지면 이 모든 논리가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극명하게 반대쪽, mutually exclusive하고 exhaustive, 상호 배타적이고 소진적이게, 그러니까 두 개 둘 다 맞거나 둘 다 틀린 일 절대 없도록 가설을 세워놓고 무조건 뭐가 맞다고 보냐, 규모가설이 맞다고 보고 규모가설의 잘못된 점을 하나만 찾으면, 그러면 규모가설이 무조건 맞는 게 아니에요, 틀렸어요 이렇게 되는 순간 뭐가 맞게 되는 거죠? 반대쪽에 있는 대립가설, 한마디로 대립가설 쪽 연구가설을 맞춰놓으면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죠. 좀 더 편한 게 뭐냐, 반대쪽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게 편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설을 양쪽으로 세워놓은 거죠. 한번 읽어보면, 검정의 진행은 규모가설이 기각되기 전까지는 항상 규모가설이 옳다는 전제에서 검정 통계량이 산출되고 검정 과정이 수행된다. 이거 매우 중요한, 사실 가설 검정이라는 거에 이 두 가지, 규모가설은 등호를 가진다, 규모가설이 무조건 맞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가설 검정이 쫙 진행이 된다. 이거를 만약에 놓치시면 가설 검정 하실 수 없어요. 무조건 규모가설은 뭘 가진다? 등호.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다. 그러면 이거의 완전 극명 반대쪽 가설이 뭐냐? 대립가설. 그리고 보통 연구자들은 대립가설 쪽에 자기 연구가설을 이렇게 맞춰 놓는다. 그리고 가설 검정이라는 것은 규모가설이 기각되기 전까지는 항상 규모가설이 옳다는 전제에서 계속 규모가설이 맞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요. 자, 그러면 이제 표본을 뽑아서 가설 검정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왜 또 정규분포를 그렸냐? 모집단의 분포에 관계없이 모집단으로부터 일정한 크기의 표본을 반복해서 뽑을 때 이 표본 평균들의 분포는 무슨 분포가 되죠? 네, 정규 분포가 되죠. 단 조건이 충분히 큰 표본이어야 되고요. 자, 이 정규 분포 바깥을 벗어날 확률은 매우 작죠. 근데 만약 예를 들어 보죠. 좀 이따 예제가 나올 텐데, 모집단이 예를 들면 평균이 100인 모집단이에요. 원래 평균이 100이었어. 근데 여기서 표본을 100개 뽑아갖고 평균을 구해보고 100개 뽑아 평균 구해보면 100개 뽑은 평균이 X바가 뭐 102, 98, 103, 96 이런 값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100개씩 뽑은 표본 평균이 120이 나온다거나 예를 들면 70이 나온다거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를 들면 표준 오차가 2라고 하죠. 그러면 2면 이게 120이라는 건 10표준 편차 밖에 있어요. 우리 정규분포는 중심에서 1표준 편차에 68%, 2표준 편차에 95%, 3표준 편차에 99%가 있다고 할 때 10표준 편차 바깥이 생길 수 있는 일이냐? 불가능하죠. 물론 0은 아니에요, 확률이. 그렇지만 너무 그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은데 생겼어요. 왜 그렇게 생겼냐? 규모가설이 잘못됐기 때문에 생긴 거 아니야? 요거를 좀 이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 알파 위험, 허용 오차 수준, 뭐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여하튼 요런 연구자, 도전자가 가지게 되는 규모가설 말고 반대쪽에 있는 영역의 확률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유의 수준이라고도 불러요. 그다음에 반대쪽 규모가설이 맞는 영역을 정해놓을 건데, 주로 누구를 위해? 규모가설을 위해 보통 90%, 95%, 99%를 규모가설이 가져가고, 이 꼬리에 있는 아주 조금 10%, 5%, 1%를 대립가설에 맞춰놨는데, 이 표본 통계량을 뽑아보니까 이 근처에서 나오면 당연히 규모가설이 맞는 거죠. 근데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이건 말도 안 돼. 그러면 이제 누구를 맞게 해주냐?
도전자를 맞게 해준다. 대립 가설이 맞아서 영구 가설이 채택되는 이런 구조. 그래서 챔피언 입장에서 이거 다 누가 가져가는 거냐? 기무 가설 영역이에요. 그럼 이렇게 조금 귀퉁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해서 표본 통계량이 그러면 기무 가설 기각 영역이 되죠. 또 반대로 도전자 영역에서는 여기 영구 가설 기각 영역 이만큼 그냥 일반적인 값이 나오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죠. 등호죠. 근데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이건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영구 가설이 채택된 영역이다. 한번 밑에 읽어볼게요. 기무 가설이 옳다는 전제 하에서 어느 정도가 아니죠. 굉장히 극단적인 표본 통계량이 나오면 기무 가설이 맞다면 그 근처에서 값들이 나와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값들이 나왔니? 그렇게 되면 기무 가설을 기각하고 영구 가설을 채택하는가. 그 값이 얼마 정도면 되겠냐 이거죠. 보통 0.1, 0.05, 0.01을 많이 씁니다. 극단적인 통계치를 얻게 될 최대한의 확률을 유의 수준이라고 말하고 허용 오차 수준, 뭐 유의 수준 이런 얘기 많이 쓰는데 같은 얘기긴 한데 신뢰 구간 구할 때는 허용 오차 수준이라고 불렀는데 우리 가설 검정할 때는 같은 알파를 유의 수준, 왜냐하면 유의해야 된다. 이 정도 확률로 진짜 규모 가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값이 나올 수도 있어. 아주 작긴 하지만 그런 거 대부분 이 값은 대부분 0.1보다는 작게 설정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0.1, 0.05, 0.01 같은 거 많이 쓰죠. 도전자인 영구 가설이 참표현인 규모 가설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규모 가설이 옳다는 전자에서 유의 수준 알파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죠.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용어들 한번 정리해 보죠. 가설 검정이란 모수에 대한 새로운 가설이 옳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를 표본 통계량을 이용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과정이다. 규모 가설이 잘못됐고 대립 가설인 영구 가설이 정말 옳은 건지를 한번 판단해 보자. 이때 주요하게 사용되는 용어가 있죠. 유의 수준. 규모 가설이 옳다는 전자에서 어느 정도 극단적, 여기 얘기는 너무 극단적이야 이렇게 극단적인 통계량이 나오면 이제는 규모 가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게 되고 표본 통계량 값이 나오면 규모 가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규모 가설 기각할 최대 확률. 이걸 너무 크게 잡으면 안 된다 그랬죠. 유의 수준을. 최대 몇이요? 10%. 규모 가설이 90%. 나머지 규모 가설 안 된 영역 10%. 이것도 굉장히 너그러운 거고요. 보통 5%나 1%. 그러니까 규모 가설이 발생할 가능성을 90%나 받는데 이거는 이런 건 이건 규모 가설 맞는 게 아닌데 이렇게 판단하는 유의 수준.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유의 수준에 따라 경계값이 생기겠죠. 이걸 벗어나게 되면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이 밖은 아닌 것 같아. 이게 임계치. 그래서 검정의 종류, 이제 앞으로 양측, 단측, 우단측, 저단측, 또는 양측 검정 이런 거 이제 배우게 될 텐데, 그 유의 수준 알파를 고려해서 산출한 가설의 채택 여부를 결정짓는 최대 경계값. 자, 검정 통계량, 표본으로부터 표본을 뽑아봤어요. 그럼 예를 들면 이게 중심이 0이고요. 표준 편차가 1인 정균포락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1.96까지. 이게 몇 퍼센트냐? 95%예요. 2보다 조금 작거든요. 요 밖에 있는 애를 유의 수준이라 하죠. 그러면 유의 수준 밖으로 나가면 이건 좀 아닌데 그러려고 하는데 우리 검정 통계량 뽑아봤더니 0.73이래요. 여기 있어요. 뭐 그런 거는 평균에서 0.73 표준 편차 자주 발생하는 일인데 그러면 규모 가설 채택. 뽑아봤더니 플러스 2.6이래. 여기 있대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걸 검정 통계량. 표본으로부터 얻은 통계량 혹은 이를 치환해 검정 통계량이 이 치환한 검정 통계량으로 절대값보다 더 큰 절대값.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임계치를 벗어난 검정 통계량이 만들어지게 되면 표본으로부터 이 검정 통계량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표본으로부터 추출한 통계량이나 검정에 사용할 분포에 따라 값으로 치환한 거. 여기 있네. 이런 거. 자, 그 다음 P-밸류는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있었다고 할게요. 여기. 2.57. 또는 2.57 여기에. 그러면 요 2.57 바깥을 적분한 거예요. 적분한 거. 자, 검정 통계량이 여기 있었다. 보통 검정 통계량은 T 별표 이런 걸 많이 쓰거든요. 요 바깥쪽. 예를 들면 여기 있었다. T 별표가. 그럼 요 바깥쪽. 만약에 이게 2.57이었다. 그럼 양쪽이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57과 2.57 바깥쪽을 적분하고 두 개 더한 거. 뭐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 P값이라고 불러요. P는 뭐 probability, 확률을 얘기하는 거겠죠. 표본으로부터 얻은 통계량, 지금 표본으로부터 통계량 얻었네요. 이거보다 더 극단적인 통계량을 얻을 수 있는 이런 확률을 컴퓨터 패키지에서 구하게 되는데 이걸 P-value라고 부른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왔네요. 가설 검정에 양측 검정, 단측 검정, 왼쪽 꼬리 검정, 오른쪽 꼬리 검정. 보통 뭐 좌측 검정, 우측 검정이라 하는데요. 자, 양측 검정은 뭐냐?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구가설, 대립가설 기준으로 뭐 아니려면 뭐가 되냐? 등호가 아닌 거는 오른쪽이나 왼쪽 다 아니죠. 너무 커요, 너무 작아요. 둘 다. 이쪽과 이쪽에 뭐가 존재하냐? 2분의 알파와 2분의 알파가 존재하는 이런 거를 양측 검정이라고 불러요. 두 개 합쳐보면 얼마죠? 그냥 알파가 되겠죠. 자, 단측 중에는 난 작은 것 같아요. 기준보다 작은 것 같아요. 알파가 이쪽, 왼쪽에만 존재하죠. 왼쪽 꼬리 검정, 좌측 검정. 그럼 얼마보다 작아요? 그럼 규모가설은 뭐겠어요? 크거나 같아요겠죠. 뮤가 크거나 같아요. 자, 우측 검정은 뭔데? 기준보다 커요 이거겠죠. 뮤가 얼마보다 커요 이렇게. 그럼 규모가설은 뭐겠어요? 뮤가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되겠죠. 작거나 같아요. 크냐, 작냐, 같지 않냐? 크다고 검정할 거면 우측 검정, 작다고 검정할 거면 좌측 검정, 같지 않다고 검정할 거면 양측 검정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양측 검정은 알파가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 단측 검정에서는 알파가 한쪽으로, 알파가 한쪽으로 가 있죠. 양측 검정에서는 두 개 합친 게 알파니까 대칭이라고 하면 2분의 알파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양측 검정 그러면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H0, H1. 뮤가 100이라고 하죠. 100보다 양측 검정해라. 같지 않다. 이거 검증하려고요. 그러면 규모가설은 뭐겠어요? 같다 하겠죠. 자, 좌측 검정에서는 H0, H1. 뮤가 100보다 어떻다고요? 작다고 검증하고 싶어요. 반대 규모가설은 크거나 같다 하겠죠. 자, 우측 검정에서는요. H0, H1. 뮤가 어떻다고요? 100보다 크다 검증하고 싶어요. 반대쪽은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양측, 좌측, 우측 검정. 이렇게 가설 검정에는 세 가지 가설 검정밖에 없어요. 좌측 작다 검정, 우측 크다 검정, 같지 않다 양측 검정. 자, 그럼 이제 검정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검정 통계량을 이용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한 p-밸류 많이 쓰거든요. 사실 요거는 우리가 손으로 직접 계산할 때, 요거는 컴퓨터 이용할 때 그렇게 사용해요. 지금 우리가 바로 컴퓨터를 이용하는 기보다는 뭐 손으로 푸는 걸 좀 배워보려고 하니까 요거 검정 통계량의 t를 이용한 가설 검정, 영구 가설 채택하는 경우는 양측 검정, 단측 검정이 좀 다른데 여하튼 검정 통계량이 임계치보다 절대값, 좌측 우측으로 다가가는 거니까 절대값이 더 크다는 얘기는 검정 통계량이 중심에서 많이 멀어져 있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 대립가설인 영구 가설 채택이 되고요. 좌측 검정이나 우측 검정은 오른쪽 꼬리 검정은 검정 통계량이 임계치보다 커야 되겠죠. 뭐. 좌측 검정은 검정 통계량 임계치보다 작아져야 되겠죠. 자, p-밸류는 유의 수준의 확률이, 자, 생각해 보시면 유의 수준이라는 게 여기 1-알파예요. 이게 알파예요. 그죠? 두 개 합친 게 알파예요. 알파가 뭐냐? 확률이라고요. 이게 보통 0.1, 0.05, 0.01이라 할 때, 자, 유의 수준하고 상관없이 내가 예를 들어 내 통계량이 여기쯤 있어요. t 별표라고 하죠. 요거 적분하고 여기 마이너스 t가 있어요. 이거 적분하면 이거 면적, 이걸 뭐라고요? P값. 그러면 자, 양측 검정인 경우에 p-밸류가 작다는 건 뭐냐? 중심에서 멀어지 바깥쪽을 적분하는 거니까 p-밸류가 작다는 건 점점 멀어진다. 내가 표본으로 뽑은 게 가운데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바깥쪽을 적분한 거니까 p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뭐보다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이거는 너무 멀리 가 있는데 이런 얘기. 유의 수준도 면적, p-밸류도 면적이니까요. 유의 수준이 이 정도 범위일 때 p-밸류가 이렇게 가면 p-밸류가 밖에가 더 작아지겠죠. 더 작아지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대립가설 채택, 영구가설 채택하겠죠. 만약에 통계량이 가운데로 이렇게 오게 되면 바깥쪽 적분한 값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러면 이거 대립가설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네. 아니, 규모가설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네. 그냥 규모가설 채택해야 되겠네. 이런 상황이 발생하겠죠. 자, 그래서 가설 검정에 4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가설 검정을 하려면 당연히 가설 설정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 유의 수준 결정. 세 번째, 그럼 가설에 맞도록 규모가설이 맞다고 생각하는 유의 수준에 맞는 임계치 산출. 네 번째는 그 가설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표본 통계량을 기준으로 이렇게 검정 통계량을 만들어내고 검정 통계량이 이렇게 임계치에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극단적이냐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값이냐.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다면 규모가설 채택. 너무 극단적이에요. 규모가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러면 대립가설인 영구가설 채택하면 되겠죠.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가설 설정 단계에서 첫 번째 연구가설 설정하는 게 먼저다. 뭐 H0.
하이퍼티시스 제로가 규모 가설이긴 한데 내가 밝히려고 하는 걸 좀 먼저 적고 반대쪽을 적는 게 좀 편하기 때문에 입증하고자 하는 대립 가설을 먼저 설정하고요. 그거에 정반대가 되는 규모 가설을 설정한다. 규모 가설은 반드시 등호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규모 가설 영역이 요렇다면 연구되는 연구 가설 영역은 반대쪽에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연구 목적과 중요성에 고려해서 유의 수준을 결정해야 된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유의 수준은 얼마를 많이 쓴다고요? 0.1, 0.05, 0.01을 많이 쓰죠. 유의 수준은 작을수록 보다 엄격한 기준에서 수행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대립 가설인 연구 가설이 맞을 확률이 0.1인 경우보다 0.05 또는 0.01 이렇게 엄격한 기준에서도 대립 가설이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으니까 일반적으로 유의 수준은 0.05나 0.01 미만으로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렇지만 뭐 0.1 정도를 쓰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0.05를 가장 많이 쓰고요. 좀 극단적으로 좀 하는 게 아니라면 0.01 정도면 굉장히 정밀한 연구에 해당합니다. 자, 이 유의 수준이 결정됐다면 세 번째 뭐 할 수 있어요? 임계치를 구할 수 있겠죠. 규모 가설이 맞다고 등호를 가지고 있는 거에서 등호로부터 중심을 두고 이렇게 최극단적으로 확률 P밸류, 그러니까 유의 수준에 해당하는 최대값이 얼마냐, 이거 임계치로 산출할 수 있겠죠. 양측인 경우에 2분의 알파로 구하면 될 거고요. 좌측이나 우측 단측인 경우에는 한쪽에 알파가 있도록 임계치로 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설 채택 여부를 결정하려면 통계량을 구해야죠. 표본을 뽑아서 구해진 통계량 값을 치환해서 검정 통계량으로 바꿔라. 자, 검정 통계량을 만들었어요. 그럼 검정 통계량을 임계치와 비교해라. 그랬더니 예를 들면 양측 검정인 경우에 여기 임계치인데 우리 검정 통계량이 여기 있어요. 뭐 그렇게 이상한 값이 아닌데요. 극단적인 값이 안 나왔어요. 그럼 규모가설을 채택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규모가설이 맞다고 보기엔 너무 말도 안 되는 값이 나왔네. 이런 경우에 뭘 채택한다? 대립가설인 연구가설을 채택한다. 또 컴퓨터를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 P밸류가 있다 이거죠. P밸류. 검정 통계량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그 바깥쪽을 적분한 게 P밸류고요. P밸류가 작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극단적인 값이 나왔다는 거였죠. 얼마보다? 유의 수준보다 P밸류가 작으면 대립가설 채택. 규모가설 기각. P밸류가 크다는 것은 바깥쪽을 적분하는 거니까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값이 돼버렸다는 얘기겠죠. 그럼 규모가설 채택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좀 가설 검정의 오류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규모가설이 참인데 규모가설을 채택했대요. 잘했죠, 뭐. 규모가설이 거짓인데 규모가설을 거짓으로 기각했대요. 이것도 잘했어요. 그죠? 규모가설이 참인데 규모가설 채택. 규모가설 거짓인데 규모가설 기각. 이건 잘한 결정이죠. 뭐 잘한 결정.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규모가설이 참임에도 불구하고 거짓, 기각하거나 규모가설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채택하거나. 자, 이제 한번 여기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여기가 100이라고 하죠. 100. 100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정규 분포이기 때문에 100을 중심으로 표본을 뽑았을 때 표본 평균이 100이라고 하죠. 101, 102, 뭐 100, 101, 98, 100, 102 이런 값들이 막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를 그냥 110이라고 하죠. 110 바깥쪽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있을 수도 있잖아요. 117이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임계치를 쫙 그어버리면 사실은 100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우리가 표본을 잘못 뽑아서 이쪽 값이 나올 수 있는 확률. 1.56. 1.56 뭐죠? 규모가설이 참인데 규모가설 기각해버렸어요. 한마디로 내가 사기치는 거네요. 규모가설이 원래 나는 연구가설, 대립가설 쪽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규모가설이 정말 참이었어요. 근데 내가 거짓말로 내가 맞아 막 우기는 사기꾼이 돼버린, 여기다 써볼까요? 사기꾼이 돼버린 오류가 됐네요. 1.56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는 100을 중심으로 분포된 게 아니고 여기 200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해보죠. 200을 200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어도 평균 200이지만 표본을 어떻게 뽑냐에 따라서 200만 나오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110, 202 뭐 이런 값들이 나온단 말이죠. 여기 아까 110이라는 걸 이렇게 그었어요. 200에서부터 이 110보다 200인데도 불구하고 표본을 잘못 뽑아서 이쪽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요? 이종 오류라고 불렀는데 이거 규모가설이 거짓인데 사실은 실제로는 200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표본을 잘못 뽑아서 이렇게 작은 값이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거죠. 이건 뭔데요? 규모가설이 거짓이고 뭐가 맞다고요? 대립가설, 연구가설 내가 맞는데 규모가설이 맞다고 결론 내렸어요. 이건 사기 당했네요. 사기 당함. 자, 이걸 이종 오류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1종 오류하고 2종 오류 중에 어떤 걸 범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이런 거 중에 사기꾼이 되는 게 더 위험한가요? 사기를 당하는 게 더 위험한가요? 물론 둘 다 좋진 않죠. 사기 당하는 것도 원하지 않고요. 사기 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참감만 바라고 보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자, 여기 한번 지워볼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임계치라는 게 여기 있는데, 임계치를 이쪽으로 조정하면 알파는 줄어들지만 베타가 늘어나고요. 임계치를 이쪽으로 조정하면 알파가 늘어나고 베타가 줄어들어요. 한마디로 이 두 개가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다. 이걸 조정하게 되면 1.5류가 줄어들면 2.5류가 늘어나고, 이걸 이렇게 조정하게 되면 2.5류를 줄이면 1.5류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사기를 안 당하자니 사기를 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기를 안 치자니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어쩔 수 없다 이거죠. 이 경우에는 하나를 어느 정도까지 극단적으로 맞추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죠? 트레이드 오프 관계 있으면 1.5류, 사기꾼의 오류, 2.5류, 사기 당하는 오류 중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뭐죠? 아무리 그래도 사기를 치면 안 되잖아요. 1.5류가 더 중요해요. 1.5를 아까 알파를 0.1, 0.05, 0.01 중에 하나로 뭐 저 정도는 결정해 줘야 되니까, 그렇게 결정하는 순간 0.1로 결정할 건지 0.05로 결정할 건지 0.02로 결정할 건지에 따라 베타가 달라지겠죠. 근데 그건 어떻게 하느냐, 그냥 받아들여야죠. 할 수가 없습니다.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귀무가설이 참임에도 불구하고 귀무가설 기각하는 1.5류가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귀무가설이 거짓인데 채택하는 오류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에 보통 연구자들은 1.5류를 더 중요하게 봐서 1.5류의 수준을 결정하면 2.5류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 자, 이제 여기서 1.5류를 결정하면 2.5류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는 뭐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왠지 기분이 좀 이렇게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1.5류와 2.5류를 동시에 줄일 수도 있어요. 1.5류와 2.5류를 동시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그마 X바 또는 스몰 s X바. 어떻게 생겼었죠? 루트 n분의 s. 여기 시그마든 s든 요거는 상수지만 밑에 루트 n, 표준 오차에 루트 n이 들어가 있어요. 표본을 많이 뽑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표본 평균들의 분포는 표본이 10개일 때, 20개일 때, 30개일 때, 50개일 때, 100개일 때. 한마디로 자, 요 자리에서 만약에 분포가 이렇게 생기게 된다면 1.5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표준 오차를 줄일 수 있다면 1.5류나 뭐 1.5류가 줄어든다는 거는 2.5류도 줄어들게 되는 거겠죠. 당연히 1.5류만 줄어들고 2.5류는 안 줄어드는 게 아니겠죠. 요렇게 그 자리에서 분포들이 요렇게 만들어주면 1.5류, 2.5류를 동시에 쫙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렇죠. 표본을 늘리는 방법. 표본 많이 뽑는 거죠. 표본 많이 뽑으면 그 표본에 따라서 1.5류와 2.5류가 동시에 줄어들기 때문에 적당한 표본의 개수에 따라서 1.5류, 2.5류를 동시에 줄일 수 있고요. 줄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1.5류를 더 중요하게 봐서 1.5류를 얼마로 결정할 거냐에 따라 남은 2.5류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가설 검정에서 이제 이제 뒤 챕터에서 이제 배우게 될 내용이 뭐냐? 제일 첫 번째가 모집단의 평균 검정. 모집단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 중에 첫 번째 단일 모집단. 모집단이 한 개일 때 평균 검정. 이거 T 검정이라고 불러요. 단일 모집단 T 검정 또는 단일 모집단 평균 검정. 자, 그다음 모집단의 개수가 두 개다. 두 개를 비교해요. 빼기 하면 되거든요. 두 개를 뺐어요. 이런 경우도 단일 모집단이 아니고 두 모집단 평균 검정. T 검정이라고 불러요. 근데 세 개 이상이 되면 A랑 B, A랑 C 이렇게 빼는 거는 여러 가지 오류들의 뭐 이건 이제 1.5류나 2.5류의 이제 오류 가능성을 얘기하게 되는데, 여하튼 그런 오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평균에 대한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분산 분석, ANOVA, Analysis of Variance라고 해서 분산 분석이라는 개념으로 요거를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모집단의 분산에 대한 검정. 이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카이 제곱이나 F 분포 배웠었죠. 모집단 분산이 한 개인 경우에는 카이 제곱 검정. 모집단 하나의 분산에 대한 가설 검정. 모집단의 분산이 두 개라면 F 검정. 그래서 F 분포를 이용해서 두 개를 검정하는 거. 이런 것들 배우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가설 검정이라는 거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모집단에 대하여 이미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걸 귀무가설이라 부르고, 자,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연구자들은. 그래서 이걸 반박하기 위해 가설을 세우게 되는데, 이거를 연구가설 또는 대립가설이라 얘기하고요. 이 대립가설의 반대쪽에 귀무가설, 같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를 두고 반대쪽에 작다, 크다, 같지 않다를 두고 이렇게 가설을 극명하게 양쪽으로 세운 다음에 귀무가설이 맞는지 대립가설이 맞는지를 표본을 뽑아서 표본 통계량으로 가설 검정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표본을 뽑은 이 표본들의 표본 평균이든 표본 분산이든 이게 무슨 분포를 가지느냐. 이게 이제 T 분포,
카이스퀘어 분포, F 분포 같은 분포를 가지기 때문이죠. 이런 분포를 이용해서 실제로 이 값이 그 분포 안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일이냐,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거냐. 이거를 규모가설이 무조건 맞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규모가설 기준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어. 이 분포에서 그런 일이 안 생길 건데 너무 작은 확률이 지금 발생했어, 내 눈앞에서. 규모가설 기각하게 되는 거고요. 뭐 그럴 수 있는 일이 생겼어. 이렇게 되면 규모가설 채택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가설 검정을 해볼 겁니다. 앞으로 다음 시간에 단일 모집단 T 검정, 그 다음에 두 모집단 T 검정, 그 다음에 단일 모집단 분산 검정, 두 모집단 분산 검정, 그 다음에 뭐 비율에 대한 T 검정, 뭐 이런 것들 쭉 한번 해보고요. 전체 가설 검정에 대한 내용들 한번 심도 깊게 한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